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개론과 관련된 개론 기본서라든지 이런 출제된 그 문장 표현 속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용어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잡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기초 강의 때 들어보셨던 이런 내용들도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어차피 우리의 학습은 반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고 계신 것도 마치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심정으로 알고 계신 용어도 다시 한번 원래 이런 뜻이었지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응용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걸 다시 한번 반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재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이 많은 것을 한정된 시간 내에 모두 풀어낼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중에서 비교적 지금 기초 단계에서 필요한 그러한 용어를 위주로 선별하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이제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은요, 영어 약자로 말하면 PLAM 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PLAM. 자, 그런데 이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을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느냐라고 보았더니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여러분 인플레이션 아시죠? 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물가가 오르게 되면 돈을 빌려준 대출기관, 즉 은행 입장에서 똑같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액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이자액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물가가 올라가면 돈 가치는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포장을 하면 물가와 화폐 가치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관계입니다. 자, 물가가 올라가면 은행 입장에서 돈을 빌려줘요. 그럼 돈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게 이자겠죠. 근데 금리, 즉 이자율이 동일할지라도 물가가 상승하기 이전에 받는 이자와 물가 상승한 이후에 받는 이자는 금액이 같을지라도 어때요? 돈 가치가 낮기 때문에 대출기관 즉 은행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이자 수입이 줄어든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 대부분의 경우 대출기관 즉 은행은 금리를 높임으로써 실질적인 이자 수입이 줄어드는 걸 막고자 하더라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적용되는 게 변동이자율 저당 대부 즉 변동금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가가 오를 때 은행 입장에서 실질적인 이자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에 금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대출 잔액을 늘려서 즉 대출 잔액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이자 수입이 줄어드는 걸 막고자 하는 경우가 바로 가격 수준 조정 저당에 해당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 설명은 이제 나중에 본 수업 때 금융론에 들어가서 살펴드리고자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첫 번째 뭐부터 기억하자. 물가 수준 또는 가격 수준 조정 저당 이 말이 나오면 물가 상승 시 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즉 금리를 변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출 잔액을 조정 즉 늘린다는 것. 절대로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이 나올 때 그 문장 속에 이자율 또는 금리를 변동시킨다 이런 식의 말이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는 거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단적인 예로 말이죠. 은행이 이런다는 거예요. 자, 여기 대출기관이 하나은행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 우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을 차입자라고 하고요. 돈을 빌려주는 은행을 대출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차입자가 곰돌이라면 하나은행이 곰돌이를 부른다는 거죠. 야, 곰돌아, 너도 알다시피 물가가 오르면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나는 실질적인 이자 수입이 줄어들어 그걸 막고자 금리를 높여야 되겠지만 곰돌이 너의 입장을 생각하여 내가 금리를 높이지는 않을 거야. 대신
네가 나한테 100만 원 빌려갈 때의 돈 가치가 지금으로 따지면 110만 원에 해당이 되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100만 원을 갚을 게 아니라 110만 원을 갚아라 하는 것이 바로 가격수준 조정 저당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대화 과정 속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물가 올랐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실질적인 이자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높인다 안 높인다? 금리를 높이지 않는다 그랬죠? 다만 돈 가치를 따져서 네가 나한테 빌려갈 당시에 100만 원이 물가가 오른 지금은 110만 원에 해당이 되니까 110만 원을 갚아라 한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돈을 빌려서 빚을 갚아야 될 입장에서, 곰돌이 입장에서는 100만 원을 빌렸지만 갚을 빚은 110만 원이 되는 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를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관점에서 부의 상환, 마이너스 부의 상환, 즉 갚아도 갚는 것이 아니다. 즉 처음에 빌려온 돈보다 갚을 빚이 많은 현상이 발생한다. 이걸 어려운 말로 부의 상환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보시면 가격 신축성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경제론에서 배웠던 가격 탄력성과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가격 신축성이란 말의 뜻이에요. 자, 일단 탄력성과 신축성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 즉 서로 같다, 반대다, 반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말뜻만 알아도 이게 반대임을 알 수가 밖에는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가격 탄력성을 배울 때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라고 배웠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걸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어떤 물건의 가격이 얼마만큼 변화할 때 그 결과로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화하는가, 즉 가격의 변화라는 자극이 주어졌을 때 양의 변화라는 반응이 얼마만큼 큰가 작은가, 이걸 따지는 걸 탄력성이라고 배우신 바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격 신축성은요, 요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 위치가 바뀐단 말이에요. 정반대로 바뀌는 게 가격 신축성입니다. 따라서 가격 신축성은요, 수요량의 변화율이 앞에 나오고요, 가격 변화율이라는 말이 뒤에 붙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 대한은 똑같고요. 그럼 위아래 문장을 비교해 보시면 앞과 뒤의 표현이 정반대로 바뀌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가격 탄력성과 가격 신축성은 정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역의 관계,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다시 한번, 자, 가격 탄력성이나 함은 어떤 물건의 가격이 변할 때 그 물건의 양이 얼마만큼 변하는가, 이걸 따져보는 게 탄력성이에요. 근데 반대로 신축성은 어떤 물건의 양이 바뀔 때 그 물건의 가격이 얼마만큼 바뀌는가를 따져보는 게 신축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화 시 양의 변화를 따지는 게 탄력성, 양의 변화 시 가격의 변화를 따져보는 게 신축성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정반대가 되므로 반비례 또는 역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가격 탄력성이 클 때는 가격 신축성은 작게 나올 것이고, 왜? 반대니까. 또 탄력성이 작을 때는 신축성은 크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기 다섯 번째 보면 가수요라는 말이 나오죠. 가수요. 원래 가수요란 말은 실수요와는 서로 반대말, 상대적 개념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수요를 쉽게 말하면 실제 어떤 물건이 필요해서 그 물건을 사고자 할 때 우린 실수요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가수요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이 실제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을 사고자 하는 경우를 가수요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가수요는 경제학상 가수요라고 말할 때는 물가의 상승이나 물자의 부족 등이 예상이 될 때 그 물건의 가격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의 수요량이
드러나는 현상을 우리가 가수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 법칙 배우신 적 있잖아요. 그럼 수요 법칙을 따져보면 분명히 수요는 사는 쪽이라고 했죠. 그럼 사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고자 하는 물건의 값이 오른다, 즉 값이 비싸지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 물건을 이전보다 덜 산다 그랬어요. 따라서 그 재화, 즉 그 상품의 수요량은 줄어들게 되죠. 또 반대로 가격이 인하된다면 값이 싸지니까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이 사고자 하므로 수요량이 늘어난다. 따라서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므로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게 바로 수요 법칙 아니었습니까? 근데 가수요의 경우는요. 가수요의 경우는 가격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 관계를 비교해 본다면 수요 법칙이 나오려면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바뀌어야 되는데 가수요가 발생하면 가격과 수요량이 같은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관점에서 가수요는 수요 법칙의 예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경우인가 보았더니 자 여기 공책이 있어요. 근데 공책의 값이 어제 100원 했어요. 근데 오늘 120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끊어보면 어제보다 공책값이 비싸졌기 때문에 수요 법칙으로 따지면 공책의 수요량이 줄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내일 150원이 되고 내일 모레 180원, 내일 모레 글피 200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책의 가격이 상승, 즉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비록 어제보다는 오늘 공책의 가격이 올랐다, 즉 비싸졌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보다는 지금 사놓는 게 합리적이다, 경제적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값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물건의 수요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바로 뭐다? 가수요다. 이것은 수요 법칙의 예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나오는 가격 이중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가격 이중성. 이 가격 이중성이 뭐냐? 좀 생각해 봐요. 자, 지금 위에 수요 법칙 나왔지만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그 물건의 수요 또는 수요량이 줄어들죠. 그런데 수요가 감소하면 그 물건의 가격은 다시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은 어떤 물건을 찾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물건이든 간에 그 물건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면 사람이 별로 찾지 않은 물건의 값어치는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볼까요? 일단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수요가 줄었죠. 수요가 줄었죠. 그럼 이때는 수요가 바로 가격에 의해서 수요가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된 수요가 또다시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물건의 가격은 그 물건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렇게 결정된 가격은 또다시 그 물건의 수요 공급에 영향을 준다는 이 관계를 가격의 이중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자 뒷장을 넘겨보시면 여러분 강성효율적 시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때 강성효율적 시장 이것은 일단 우리가 경제 쪽에 배울 때 시장에서 배울 때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효율적 시장. 그런데 우리가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게 되면 효율적 시장이란 어떤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즉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우리는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고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여기서 시장 가치는 그 물건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다 했고요. 여기서 새로운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가 몇 달 전 또는 몇 년 전에 발표되었던 과거 정보도 있을 것이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 오늘 아침 뉴스에 공표되어진 현재 정보도 있을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정보, 이걸 내부 정보 또는 미래 정보라고 하거든요. 이런 정보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시점으로 따지면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듯이 정보도 과거, 현재, 미래 정보로 구분해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가 가치에 반영이 되었는가를 가지고 효율적 시장의 유형을 약성, 준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자, 약성 효율적 시장, 준강성 효율적 시장, 그리고 강성 효율적 시장이 나뉘어진다고 할 때 이미 가치에 반영된 정보도 있고 아직 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도 있더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약성 효율적 시장은 이미 알려진 과거 정보가 가치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런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걸 기술적 분석이라고 말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에 비해서 과거 정보가 가치에 반영이 됐다면 아직 현재나 내부 또는 미래 정보는 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시장이 바로 뭐다?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었다고 할 때 가치에 반영된 그 정보를 이용해서는 다른 투자자 이상의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게 효율적 시장이거든요. 따라서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었다. 이 말은 이미 가치에 반영된 과거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 바로 뭐다?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역으로 돌리면 아직 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준강성은 약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과거 정보는 물론이고 현재 정보까지도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고 이때 현재 정보에 대한 분석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말하죠. 따라서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현재 정보를 가지고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미래 또는 내부 정보는 가치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미래 또는 내부 정보를 가지고는 다른 투자자 이상의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강성 효율적 시장은 약성과 준강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정보는 물론이고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내부, 즉 미래 정보까지도 이미 시장 가치, 즉 가격 속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정보, 그 어떠한 분석을 통해서도 다른 투자자 이상의 초과 이윤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시장이 바로 뭐다?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기 이제 그 아래에 보시면 거미집 이론이란 말이 나오죠. 거미집 이론. 이 거미집 이론은 제가 수업 시간엔 안 했던 것 같은데요. 뭐 짤막히 말씀드릴게요. 이 거미집 이론을 주장한 학자가 에치켈이거든요. 에치켈. 근데 에치켈이 거미집 이론을 주장할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냐? 일단은 생산 기간이 장기인 재화, 생산 기간이 오래 걸리는 물건에만 적용이 되는 이론이 거미집 이론이 되는데요. 이때 생산 기간이 오래 걸리는 물건에는 전통적으로는 농축산물이 있었고요. 현대적으로는 건물을 비롯한
부동산도 바로 생산하여 시장에 공급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장기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이론 자체가 부동산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개론이라는 과목 속에 거미집 이론이라는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거미집 이론은요, 수요와 공급의 시차를 전제로 하더라는 거죠.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격차를 전제로 하는 이론이 바로 거미집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생산 기간이 오래 걸린다면 공급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수요는 즉각 변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예컨대 지금 주택을 너도 나도 구입하고자 한다 그러면 주택에 대한 수요는 이미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이제 집을 지어서 공급하면 돈벌이 좀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주택의 건축이 완공되어서 시장에 공급할 때까지는 몇 년의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수요는 지금부터 이미 변동하고 있는데 공급은 일정 기간 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격차가 발생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개념을 따져볼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 예전 경제론을 배울 때 어떤 물건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 같은 상태를 균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분명히 수요는 즉각 변동하는데 공급이 일정 기간 후에 변동한다면 이 시점에선 수요와 공급이 일치, 불일치하죠. 같을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균형, 불균형이 되겠죠. 그래서 에치켈이 주장한 거미집 이론은 수요 공급의 시차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 불균형 상태에서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 상태를 찾아서 이동하는 모습, 그 이동하는 모습이 마치 거미줄이 쳐지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 바로 뭐다? 거미집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움직이는 과정, 모습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동태적 이론이다. 동태적 이론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우리 개론에 나오는 태는 동태 아니면 생태예요. 동태와 생태뿐이 없어요. 명태, 황태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동태와 생태입니다. 그런데 생태라고 하는 것은 무생명체, 생명이 없는데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고 어떤 이론을 주장할 때 생태적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움직이는 모습, 이동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는 경우를 동태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에치켈이 주장한 거미집 이론은 모든 재화, 즉 물건에 적용되는 이론이 아니라 생산기간이 장기, 생산하여 시장에 공급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물건에만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전통적으로는 농축산물이 있고 또 오늘날에는 건물을 비롯한 부동산이 해당이 된다. 그런데 예컨대 주택을 예로 든다면 지금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단기적으로도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겠죠. 그러나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할지라도 공급이 곧바로 증가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이것이 일치하는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 상태를 찾아서 이동하는 그 모습, 과정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동태적 균형 분석 이론이라고 하며 그 모습 자체가 거미줄이 쳐지는 모습과 흡사,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 거미집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그 아래에 보시면 이제 건부지란 말 나오죠. 우리 이미 배운 적이 있잖아요. 자, 건부지 이것과 비교할 만한 게 바로 나지가 되는데 쉽게 말하면 건부지는 건이 포인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건물이 세워져 있는 땅, 자 A라는 토지 위에 B라는 건물이 있다. 즉 건물이 있는 땅을 우리 뭐라 그런다? 건부지라 그래요. 그 나지는
토지 위에, 즉 지상에, 땅지 윗상이니까 토지 위에,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을 뭐라 그런다? 나지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 땅 위에 건물이 세워져 있는 건부지의 경우에는 땅 위에 건물이 없는 나지보다는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시장에서 거래될 때도 나지보다는 거래가 쉽게 성립되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요. 바로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 측면이라든지 또는 거래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나지보다는 건부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나지의 가치보다 건부지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건부감가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건부감가가 발생한다는 말의 뜻은 대부분은 건부지 가치가 나지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겠지만, 또 특수한 예외적 경우에는 뭐다? 오히려 건부지의 값어치가 나지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건부감가의 반대이기 때문에 건부증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건부지 가치가 나지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를 건부증가라고 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 건부증가가 발생하냐면, 개발 제한 구역 내 건부지나 또는 토지 보상 구역 내 건부지의 경우는 나지 가치보다 건부지의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수업 시간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단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 즉 그린 벨트는 건물의 신축, 건물의 개축, 건물의 증축 모두가 허용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개발 제한 구역 내 나지는 처음부터 건물조차 세울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나 그 건부지가, 개발 제한 구역 내 건부지가 있다면 그 땅 위에 세워진 건물이 낡고 노후화된 건물일지라도 그래도 건물이나마 세워져 있는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처음부터 건물조차 세울 수 없는 땅의 값어치와 건물이나마 세워져 있는 땅의 값어치를 비교해 본다면 상식적으로도 건물이나마 세워져 있는 땅의 값어치가 높게 평가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 바로 개발 제한 구역 내 건부지는 나지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건부증가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 놓고 또 뒷장을 넘겨보시면 여러 가지 말이 나와 있는데요. 자, 맨 아래에 보시면 이제 공가 현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공가가 빌공짜 집가거든요. 그 집이 비어 있다. 자, 빈집 상태를 우리가 공가다. 만약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싶은데 그 사무실이 임대되지 못하고 비어 있다면 뭐라 할까요? 공사? 아니죠. 사무실이니까 공실. 오케이? 그러니까 공가는 가가 집가니까 집이 비어 있다. 빈집 상태다 이런 뜻이고, 공실 그러면 뭐 사무실이나 점포가 임대되지 않고 비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공가율이 높다는 것은 빈집이 많다는 뜻이고, 공실률이 높다는 것은 임대하고 싶었는데 임대되지 못하고 남은 어떤 사무실 또는 그런 공간이 넓다 많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상식적으로도요, 공가율이나 공실률이 높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공가가요, 여러 가지 공가가 있어요. 의도적 공가, 마찰적 공가, 통계적 공가로 구분이 되거든요. 뭐 이렇게 많은 말이 나올까? 여러분 지금쯤 짜증나고 계시죠? 아이고 참 말도 많네. 대충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바꾸면 되지 무슨 어려운 말 쓰고 있느냐? 학문이 그런 거예요. 학자들은요 특성이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남이 쉽게 알아들으면 그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여러 좀 알고 계신 분하고 대화 나눌 때는 알아들어도 그런 게 있어요? 몰랐는데요. 정말 박식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라고 칭찬하세요. 오히려 내가 못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장래를 위해서 훨씬 나은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럴 때 지금 이제 마찰적 공가라는 게 있어요. 마찰적 공가, 그 다음에 의도적 공가, 그리고 통계적 공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
여러분, 마찰적 공가는요, 일시적인 공가, 일시적으로 집이 비어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일시가 뭐냐? 주택의 이동 과정에서, 이제 주택의 이동을 쉽게 말하면 이사요, 이사. 그럼 이사하는 과정에서 잠시나마 집이 비어있는 상태가 있을 때 이걸 마찰적 공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웅녀가 있어요. 그리고 우루사가 있죠. 그 웅녀와 우루사 간에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됐대요. 그러면 돈이 오고 가고 이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웅녀의 이삿짐 차가 우루사 집 앞에 도착할 때까지는 이 집이 비어 있어야 짐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 주택의 이동 과정, 즉 이사하는 과정 속에서 일시적으로 그 주택이 비어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마찰적 공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도적 공가. 의도적 공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1가구 2주택 별장 이런 것들이 의도적 공가입니다. 왜? 예컨대 여름이다 뭐 겨울이다 휴양철에, 그러니까 휴가철에 우리가 이제 집을 비워놓고 뭐 콘도로 이동하든지 뭐 별장을 이동하든지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어때요? 의도적으로 집이 비어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를 의도적 공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통계적 공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통계학적으로는 주택의 3분의 2 이상만 지어지면 주택으로 잡아요. 근데 주택의 3분의 2 이상 지어졌다는 건 아직 뭐 바닥에 보일러 시설도 안 돼 있는 것이고 뭐 틀에 창문이 끼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배 장판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거든요. 이런 집에서 거주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다? 통계적으로는 주택으로 잡혀 있지만 그 집에는 거주가 불가능하니까 빈집으로 남아있지 않느냐, 비어있는 상태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경우를 통계적 공가다라고 표현하더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또 그 뒷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공공재란 말이 있죠. 역시 수업 시간에 살펴보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재. 여러분, 공공재는요, 정책론 배울 때 시장 실패 원인 중에 하나로 배웠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공공재가 어떤 뜻이에요? 자, 사회 전체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조심할 건 공공재, 재라는 말로 끝났기 때문에 잘못하면 재화, 물건, 상품만 공공재에 해당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재화뿐 아니라 용역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치안, 국방, 행정 서비스 등도 공공재에 포함된다는 것을 아울러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공공재가 나오게 되면 뭐 소비의 비경합성, 소비의 비배제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 바가 있죠. 물론 구체적인 내용 설명은 나중으로 미루겠지만 일단은 비경합성, 비배제성은 공공재의 두 가지 특성이다라는 점 가볍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급이란 말 나왔죠. 자, 수요 공급. 자, 수요와 공급은 항상 경제론의 기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잖아요. 자, 수요는 사는 쪽, 공급은 파는 쪽. 그렇다면 수요와 공급은 사는 쪽과 파는 쪽 입장, 요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의미를 서술함에 있어서 문장 표현, 구조는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 또는 욕구를 말하는 반면 공급이란 일정 기간 동안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고자 하는 의사 또는 욕구를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기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경제학상 유량 개념에 해당이 되며 구매하고자 한다, 판매하고자 한다 이 표현 속에서 이미 샀다, 팔았다 특정한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 사전적 개념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자, 공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공지.
자, 공지라고 하는 것은 빌공자 땅지입니다. 나중에 공법을 배우게 되면 건축법을 배우시고요. 건축법상 용적률과 건폐율이라는 게 있어요. 용적률과 건폐율. 근데 용적률, 건폐율의 구체적인 의미는 뭐 공법 시간에 배우시면 충분하겠고요. 이럴 때 이걸 이제 용적률, 건폐율을 우리가 뭐 공법상 규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쉽게 말하면 건평은 20평인데 대지는 100평이다 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땅은 몇 평이다? 땅은 100평인데 건물의 면적은 20평에 불과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걸 대지 100평, 건평 20평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100평짜리 땅 위에 건물은 20평짜리 건물이 들어서 있다면 나머지 80평, 100평 중에 20평을 제외한 나머지 80평은 건물이 없는 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런다? 공지다 그래요. 공지. 아시겠죠? 비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법상 규제, 더 구체적으로 용적률, 건폐율 등의 공법상 규제로 인하여 건축하지 못하고 남은 비어있는 땅을 우리 뭐라고 표현합니까? 빌공자, 땅지 해가지고 공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아래에 보면 공안지가 나오네요. 자, 여러분 공안지라고 하는 것은 조심해서요. 대부분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문제 때 공지와 공안지는 공한의 한, 요 한 글자 차이밖에 없잖아요. 이걸 섞어가지고 공안지인데 공지라고 하거나 또는 공지인데 공안지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잘 구별을 해 두실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요. 공안지라고 하는 건 도시 내부 토지 중에서 지가의 상승이나 투기의 목적을 가지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땅을 우리 뭐라 그럽니까? 공한지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시면 구매력 보호, 즉 인플레이션 해칭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해칭, 이걸 우리가 투자론 배울 때 부동산 투자의 장점 4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 해칭 아니었습니까? 근데 인플레이션은 물가의 상승이라고 했죠. 해칭은 보호, 방어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자, 물가가 오르게 되면 돈 가치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물가가 오르면 돈 가치는 떨어져요. 그럼 당연히 물가가 오를 때 돈으로, 즉 화폐로 재산을 보유하게 되면 금액은 똑같이 10억, 똑같이 20억이겠지만 그 10억, 20억의 돈이 가지고 있는 값어치는 물가가 오르기 전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우리가 실질적인 재산 가치가 하락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즉 물가가 오를 때 돈이 아닌 건물이나 토지, 즉 부동산으로 재산을 보유하게 되면 부동산도 물건이니까 물가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도 오르게 됨으로써 재산의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인플레이션 해칭 또는 구매력 보호 기능을 또는 보호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또 한 장을 넘겨보시면 규모의 경제라는 말이 나오죠. 규모의 경제. 이것도 앞서서 공공재와 더불어 시장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찾아볼 때 그 중에 하나로 나왔던 게 바로 규모의 경제입니다. 근데 규모의 경제는 말 그 뜻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대량으로 물건을 만들어낼 때 그 물건을 한 개 만들 때마다의 비용, 즉 단위당 생산 비용이 절감, 즉 줄어드는 효과를 우리가 규모의 경제다 이렇게 말을 하더란 얘기죠. 오케이? 그런데 이 규모의 경제 자체, 규모의 경제 때문에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분명히 비용이 절감되니까 원가 절감 효과가 있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원가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기업이나 공장 회사는요, 원가를 절감시킨 만큼 그 판매하는 물건의 가격을 인하 낮춰서 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상대방 기업은 만약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원가를 절감시킬 수가 없게 될 것이고 원가를 절감시키지 못하면 가격을 낮춰서 팔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기업, 즉 원가를 절감시켜서 가격을 낮춰서 판매하는 기업은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우월할 것이고,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같은 품질이면 가격이 싼 제품을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여 원가를 절감시키고 가격을 인하해서 판매하는 기업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자연적으로 독점이 형성됨에 따라, 여러분 독점이나 과점 시장은 완전 시장이에요? 불완전 시장이에요? 불완전 시장이죠? 그럼 자연 독점이 형성된다는 건 곧 불완전 시장화 됨으로써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원인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또 그러면서 그 아래에 보시면 균형 나오는데 이미 균형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자, 어떤 물건, 즉 특정 재화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상태가 균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걸 그래프로 따지면 그래프상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맞닿는 지점이 균형점이 되고,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균형 가격,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양을 균형양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만약에 어떤 이유로 인하여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간에 곡선이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균형점이 바뀜에 따라서 뭐다?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가격과 양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것을 균형의 이동, 균형의 변화라고 따로 배우는 대목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시면 금융적 위험이라고 하는데요. 자, 금융적 위험, 이걸 다른 말로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우리 투자론에서 부동산 투자의 장점 중에 하나로 배웠던 게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렛대 효과가 나타날 때 남의 돈을 많이 끌어올수록 지렛대 효과는 크다고 하거든요. 근데 역으로 반대로 남의 돈을 지나치게 많이 빌려오게 되면 그만큼 빚을 갚지 못할 위험도 커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 경우 남의 돈을 끌어올 때 그에 따라서 빚을 갚지 못할 위험을 우리가 금융상 위험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빚을 갚지 못할 위험, 즉 채무 불이행 위험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그 용어 정리 앞부분을 마쳤고요. 이제 계속 연이어서 나머지 용어 정리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